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을 만들어낸 게 먼저 잡고 우리가 잘 안 잡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선단 말이죠. 공격 무기도 우리가 훨씬 다양해요. 왜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수십 배 앞서고 왜 우리가 계속 눈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면은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이익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빨리 핵잠수함 만들어내지 않을까.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가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은 1차 대전 거치면서 유보트가 맹활약하면서 독일의 잠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1200톤짜리 잠수함을 독일에서 첫 번째 배는 건조해서 가져왔고, 두 번째 배부터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년 경과된 후에는 우리가 1800톤짜리도 독일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우리 현대조선소하고 하나오션하고 교호로 이제 조립 생산하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또 오버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습득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을 만들어낸 게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니네가 뭘 독일을 앞섰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독일에서 가져온 원자재를 갖다 조립 생산하는 1200톤짜리, 1800톤짜리 하고 우리 3000톤가 훈련을 해요, 같이 바다에서. 그렇게 되면은 먼저 잡고 우리가 잘 안 잡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선단 말이에요. 잠수함은 조용히 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공격 무기도 우리가 훨씬 다양해요. 독일에서 가져온 건 1200, 1800짜리는 어류, 길이, 대한미사일 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3000톤급에는 어류, 길이, 대한미사일, 잠대, 지미사일, 거기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SLBM, 거기에는 물론 핵탄도는 안 들어있지만 이런 것까지 있는 배는 우리 한국의 도산한 정함이 디젤 잠수함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인정 못하지만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최근에는 페루 이런 데서 이런 잠수함 살려고 해요. 바이어가 늘어난다 한 건 잠수함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미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만을 누르고, 독일이라는 선생님을 누르고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세 척을 팔았어요. 그 위에 주춤했는데 이제 3000톤급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디젤 잠수함 시장을 석권하는데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어내면, 디젤 잠수함 만들려면 창후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크게 둬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 한반도 주변 핵은 잠수함이 득실거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 최다 잠수함 보유국인 북한이 76척, 거기에는 물론 핵잠수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70몇 척 가지고 있고, 73척. 일본도 뭐 21척이나 22척이나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통해서 출몰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핵무기, 지상에 있는 핵무기 시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맨 먼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물속에 감추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최근에 3월 8일 날도 김정은이가 이제 시찰을 하고 뭐 핵잠수함 빨리 만들어라 독려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는 전략, 이러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면 그 핵잠수함이 가서 추적 감시를 해야 돼요. 핵무기를 발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핵잠수함만이 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매일 두세 번씩 올라가 충전할 때 들통이 나요. 올리면은 항공기에서 잡아내요. 그러나 핵잠수함은 원하는 시간, 승조원의 체력만 되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도 누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 우리를 침탈했던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면은
그야말로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 먼저 전장에 투입될 수 있어요. 초위선봉에 은밀하게 적의 항구에 가서 딱 지키고 있다 나오는 배도 격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거의 막바지 살고 우리가 막 육지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도 물속에 핵잠수함이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상대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억제할 수 있고 주변국을 억제하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아마 항공모함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으로 만족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서 북한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도 견제하려면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는 게 우리 이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원자로가 조그마한 만들고 소형 원자로, 선박용 원자로 만들어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이 이제 LNG 선박이나 회빙선이나 북극 탐사선 이런 데는 뭐 장기간 가려면은 연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료까지 충당하려면. 그래서 핵잠수함 만들면서 만든 그 원자로가 이런 함정에 들어가면은 이건 산업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죠. 이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핵잠수함을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전략입니다. 이제 핵잠수함을 가지려면은 첫째 부딪히는 것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라늄은 원자탄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다 감시해요. IAEA, NPT 이런 데 감시하기 때문에 저 뭐 우라늄 사다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감시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핵잠수함 만들려면 첫째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문제없이 다 장벽 연동시키냐, 뭐 방사능 차단형에서 잘 되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우리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도 이제 만들어 수출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도 지금 UAE나 지금 뭐 체코 이런 데 팔고 있잖아요.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우리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돼요. 모든 우라늄을. 그런데 이제 그 사오면은 많은 미국이나 NPT, IAEA에서 너 사다가 그 핵잠수함을 그 추진체로 쓴다고 하다가 그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2003년, 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잠시 보류를 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하고 있었어요. 너 핵무기 만들지 마라. 제발 핵무기 없애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 연료를 잠수함에 집어넣는다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터부시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나는 핵잠수함 만들어서 핵무기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뭐 선전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우리가 쉬쉬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너무 비밀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오픈해서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뭐 북한보다 경제력이 뭐 수십 배 앞서고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눈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그러나 단지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어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면은 미국도 좋다. 미국과 우리의 공동 안보에 이익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방해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동안 우리가 대유비 사업으로 묶어놨었는데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국가 기술 총 결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빨리 또 핵잠수함 만들어내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추세로 우리가 쉬쉬하면서 이렇게 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북한에 뒤질 수가 있어요. 핵잠수함도 북한보다 우리 잠수함 만드는 30년 뒤졌어요. 근데 핵잠수함까지 우리가 뒤지면은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만 보느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냐, 뭘 했느냐,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많이 이제 비등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방위산업 하면서 수출을 시작하기 하니까 굉장히 국민의 여론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잘하고 있어. 미국은 뭐 사실 방위산업 수출 가지고 방위산업이 한 4대 전략 품목 정도 돼요. 미국은 엄청나게 천주국이라고 하잖아요. 방산 수출이 세계 1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생태계가 조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양성. 사람이
기술도 사람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보면 2014년, 13년 이때쯤에 방위산업 비리해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전역한 후에 3년 후에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하고 이런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없어요. 근데 수출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방산업체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연스럽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규정을 고쳐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청년들도 그동안은 방위산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되면서 2022년부터 거의 방산업계에 취직을 많이 해요. 좋은 자원들이. 그래서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들, 산학연군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요. 군에 있는 사람을 민간업체로 가고, 민간업체에서도 군에 가서 배워오고, 특히 자기들이 개발한 장비에 대해서는 가서 같이 시험도 하고, 군하고 시험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이건 쉽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방산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세계의 자산이라면 인력하고 기술하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같은 거는 인력은 다 노력해야죠. 군에서 노력하고 민에서 노력하고, 기술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혁신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군에서는 또 데이터를 많이 줘야 돼요. 실제 활용한 데이터 이런 것들. 근데 하도 보안이라는 데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력, 기술, 데이터 이런 것들 3대 요소가 잘 융합돼서 가야 이게 방산 생태계가 클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로 가면은 방산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주관에서 방산 수출 전략회의,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이런 걸 한다 했으니까 그런 데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산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을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 있는 자원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 기업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각종 데이터, 그다음에 개발한 무기를 써보고 나서 다시 그 의견을 피드백해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방산 생태계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를 좀 경계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계할 정도로 수준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덱스 25에서 HD 현대중공업에서 6,500톤급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해에 이제 호주의 호위함 수출해서 독일, 우리, 일본이 이렇게 경쟁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엄청나게 안 좋았죠, 여론이. 우리가 하나오션하고 현대하고 과다 경쟁에서 문제도 좀 생겼었고, 우리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렇게 민간군이 협력해서 이제 이 수출 제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호주에서는 자기들은 우리가 제하는 것보다 좀 더 큰 배를 원한다. 그래서 16,000톤, 우리가 했던 게 3,000에서 3,500톤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큰 걸 원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미래 남미 같은 데는 사실 엄청나게 광대한 이제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큰 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6,500톤급 그다음 블루워터 수출용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좀 계류되고 있지만은 우리 KDDX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만들려고 할 때 들어가는 기술, 그다음에 무인 함정까지 싣고 다니고, 그다음에 무인기까지 운용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거기 모든 기술을 집어내 가지고 그야말로 한국의 6,500톤 가보면 이건 정말로 대단한 함정이다. 이런 하나의 한국적인 상징적인, 그리고 현대가 사실 세계 1등 조선소잖아요. 현대의 그 이미지에 부합한, 상징성에 부합한 배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군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갈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인기라든지 무인 함정, 소형 무인 함정 이런 것도 탑재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다 거기다 이제 집어넣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지금 해군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를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용하는 천주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하고 태평양 패권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미국은 못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지금 분쟁 여건이 조성되는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항공모함을 미국같이 만들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중국이 등펑 21, 등펑 26 이런 것들이에요.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그래요. 대함 탄도탄 미사일. 이거는 뭐 초음속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등펑 21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1500에서 1800km, 그 다음에 등펑 26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3000에서 4000km 돼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2000km 이내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제 이 해군력을 분산 배치하자. 중국이 미사일로 막 집중해서 항공모함을 공격 못하게. 그래서 항공모함 맨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 함정들을 맨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그래서 사람이 탄 배가 있고 안 탄 배는 맨 전방에 배치하고 그것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력을 막 혼돈을 주는 거예요. 중국이 어느 배를 공격할지 모르게 이렇게 그거를 분산 전력이라 분산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전력 분산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것이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네트워크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함정 운용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뭐 항공모함은 한때는 만든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돈 적게 들어가는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무인 그 복합,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야말로 스마트 해군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 해군에서 스마트 해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령 이런,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이렇게 하려면은 전장 관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이 막 항공모함 미국 같이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에 인력을 많이 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걸 무인화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야말로 AI 기능이 거의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 대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래 전장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원래 사람이 3D 현상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뭐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줄이면서 첨단화, 무인화 이렇게 하는 것이 해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한국이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사항인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은 이 동북아시아의 해양 안보 지형에 많은 그 변화와 또 군사력에 대한 증강, 또 정치,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 핵추진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또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보복의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핵추진 잠수함은 적의 감시망을 회피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또 유사시 적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의 과의 그 해양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적 모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해양 경쟁을 통해서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그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양 해군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 시도에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군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주변국들을 보면 뭐 일본도 역시 한국의 어떤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국의 해군력이 특히 잠수함 전력이 강화되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반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은 외교적인 어떤 그 역량과 어떤 전략적 판단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 연합작전 시 한국의 해군 전략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위상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핵 보유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조화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또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 외교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해양 전략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한국 해군이 어떤 연안 방어의 해군을 넘어서 더 넓은 대양 해군으로서의 어떤 그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핵추진 잠수함의 전력은 동북아 해양의 안보 지형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북한 위협에 강력한 억지력을 우리가 제공하는 동시에 또 주변 강대국의 해양 경쟁력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파장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또 국제사회와 어떤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보의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을 극대화해서 외교적 협력과 함께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 독립과 국산화를 통해서 후발국이지만 우리가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발국의 어떤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NPT, 비핵 보유국의 어떤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은 6개 국가라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죠. 그렇지만 핵 비확산 조약 체결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NPT의 비핵 보유국으로서 이 조약을 준수를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비핵 보유국에게 핵 비확산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전략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잠수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장보고 3급에 이르러서 독자적인 설계와 또 건조 능력을 완성시켰고, 핵추진 잠수함에도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독자적인 그 방산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희망과 로드맵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K방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성비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후속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도 한국형 방산 모델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고가의 다른 나라의 잠수함 대비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은 가성비와 신뢰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방산의 모델을 적용시켜서 K방산의 여력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강점인 한국 방산 개발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능력, 또 국가 역량,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국가적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어떤 기술의 어떤 독립과 또 국산화를 이루어낸다면 이를 통해 가지고 기술의 자립, 또 효율적인 개발 시스템, 그리고 비핵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후발국으로서의 선도적인 성공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면, 이는 또한 우리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의 또 다른 방산 기술과 또 외교적 역량까지도 크게 확대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국내 경제와 또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국방력만을 강화하는 거, 또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걸 넘어서 국내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충분히 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고도화에 따른 첨단 기술의 혁신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의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산업에 대한 발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특성상 고강도, 또 경량화, 소음, 여러 가지 진동, 흡수, 스텔스, 이런 기능들이 특수 소재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강점인 IT, 또 AI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또 소나, 통신체계, 자율항법, AI 기반의 임무수행 능력인 이 고성능 전자부품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IT, AI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 기계 및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잠수함 추진 시스템은 조향 시스템, 또 무장 발사 시스템, 이 고도의 정밀 기계와 제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로봇, 또 자동화 시스템, 이런 산업에도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거죠. 이 대규모 투자와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이 건조되는 이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 또 생산 비용, 이런 것들은 큰 프로젝트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유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고도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인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 원자력 관련된 기술, 조선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기술들, 다양한 인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직업군을 형성해서 고부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의 복잡한 구조와 또 시스템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품과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기술도 이전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또 경영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어떤 자력 개발은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의 성공은 한국의 어떤 방산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해내는 상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K방산 제품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잠수함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무기 체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민수용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이러한 수출에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어떤 개발 과정에서 얻는 많은 노하우들과 기술력은 해양, 또 우주, 에너지 분야,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지 기술의 어떤 잠수함 적용 사례들을 보면은 민간의 첨단 기술들, AI, 빅데이터, 신소재 등 국방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기회를 가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들은 스핀오픈을 통해 민간의 산업 분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는, 또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핵연료를 확보함으로써 외교적인 어떤 시선과 또 외교적인 전략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경제와 또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들을 봤을 때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사는 국방력의 어떤 그 증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산업들은 다시 또 국방에 들어와서 기술을 집약시키고 또 국가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기체계가 무기라는 것이 무언가를 살상하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무기체계를 통해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자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겠죠. 이 K방산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다루었던 핵추진 잠수함의 이런 큰 프로젝트는 국방에 있는 어떤 그 몇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 전반에 또 외교 전반에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인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쓰고 출간했습니다. 이 우주경제에 투자하라의 제 책의 핵심 내용도 우주, 항공, 방산의 융합입니다. 방산도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이 같이 융합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항공사업이든 우주산업이든 방산산업이든 새 산업들이 같이 융합돼서 연계되어야만이 더 활발하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주산업이 방위산업을 함께 견인하고 또 항공산업을 함께 견인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분야의 기술들, 우주 기술들, 방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또 각자의 산업들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그 방산에 적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바라보는 그런 산업의 생태가 미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방산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고 기술들이죠. 그런 현재와 미래 기술들이 함께 접목시켜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시스템이 통합되어져서 우리 경제와 또 각각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